안녕하세요. 법학개론 기출 특강 제4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민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죠. 제1편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죠. 2편이 물권법, 3편이 채권법, 4편이 친족법, 5편이 상속법,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1000조문이 넘는다겠죠. 그래서 민법이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민법을 다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우리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우리 이론 강의에서 중요한 그만 강의했었죠. 그 정도 공부하고 민법은 절반 정도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근대민법의 3대 원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 문제죠. 제가 우리 지금 최근 5개년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 5개년에는 안 나왔지만 민법이 워낙 분량이 많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온 문제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번 강의 시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 하면은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이죠. 우리 근대민법의 3대 원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왜냐하면은 과실 책임의 원칙,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게 맞죠.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죠. 누군가 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은, 국가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그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소유권도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사적 자체의 원칙, 우리 개인 간에 하는 계약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들끼리 하는 계약은 그 사적 자체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우리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죠. 그러면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많이 들어본 원칙이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뭡니까? 형법에 나오는 원칙이죠. 형법의 제1원칙은 제형법정주의죠. 제형법정주의는 제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어야 된다가 제형법정주의 원칙이잖아요. 이 제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우리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간섭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5개입니다. 이것도 형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역시 소급표 금지의 원칙, 형법에서 중요한 원칙이죠. 오늘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일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내가 오늘 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되죠. 소급하면 안 되죠. 법은 그 제정 이후로만 적용되는 거지, 법이 제정된 이전에 행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3번이 정답이네요. 근대민법 3대 원칙, 사적 자체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역시 형법의 재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죠.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 1번은 뭐 쉽고,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이게 기본이긴 한데, 우리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3대 원칙을 약간 수정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 수정 원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 기본이긴 하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헌법에서도 나오잖아요.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근대민법의 원칙,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 현대 수정민법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고, 현대 수정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 예외적으로 과실이 없지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오염물을 막 흘려 보냈을 때 밑에 있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 피해를 보잖아요. 그 오염된 물을 갖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피해를 받은 농민들이 그 공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공장에서 보낸 오염에 의해서 우리 논의 배들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죠. 그럴 때는 개형성만 가지고도 그 공장의 책임을 지워버립니다. 오히려 입증
내가 보낸 오염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안 줬다는 걸 너가 회사 공장 너가 입증하라 이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과실 책임도 현대 수정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적 자체의 원칙 같은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계약 공정의 원칙 이제 이런 것도 계약 특히 이제 노동자나 근로자나 같이 계약하는 거 고용 계약이잖아요. 민법에 채권법에서 나오죠. 고용 계약이지만 고용 계약도 일단 사적 자체에 맡겨 버리면은 근로자는 절대적인 약자죠. 사용자가 사장님이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근로기준법 만들어 제정해서 거기에 최저 기준을 막 정해버리잖아요. 그 이상으로 계약하라고. 이런 게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 하죠. 그래서 현대 수정의 원칙과 근대 민법의 원칙. 근데 민법은 기본적으로 근대 근대 민법의 3대 원리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지. 기본은 역시 과실 책임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이 맞습니다.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것도 옛날 문제지만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민법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태아한테 또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태아한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태아는 좀 이따 태어날 건데 태아도 돈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상속은 태아한테 줄 수 있다.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임산부를 누군가가 임산부 배를 폭행했다면은 그 임산부도 엄마도 다치지만 그 엄마의 배 안에 있는 태아도 다치죠. 그러면 태아도 곧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의 불법 행위, 배 폭행이 불법 행위잖아요. 폭행을 해갖고 내가 불구로 태어났다. 그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태아한테 인정됩니다. 유정 인정되죠. 유정은 우리 정려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걸 정려라 하잖아요. 유정은 유언으로 주는 거거든요. 유언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은 이 돈은 우리 태아한테 줘라 이렇게 정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태아한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이나 유정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계약은 태아가 못하죠. 계약은 사람이나 법인이 하는 거지 태아는 계약을 못하죠. 그래서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죠. 우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두 종류잖아요. 불법행위, 누군가 나한테 신체나 유해를 끼친 경우에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형법에서는 폭행죄나 그렇게 되겠지만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럼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이제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런데 태아는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태아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계약에 따른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계약을 안 지키는 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는데 채무불이행,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유정은 태아한테 인정되죠. 그런데 유정이 아니라 살아서 주는 거 있죠. 정려, 공짜로 주는 거. 정려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계약이잖아요. 이 정려도 계약이거든요. 우리 채권법에서 전행계약 이런 거 외웠잖아요. 전행계약 보면 우리 정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려도 계약인데, 정려는 태아한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한테 내 노트북 태아 니 가져. 이거 안 되죠. 내 노트북 뭐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주는 거는 정려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짜로 주는 거. 그렇지만 태아한테는 정려는 안 되지만 유정은 됩니다. 유정은. 내가 죽으면 이거 너 가져가. 이거는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우리 원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친권자가 부모잖아요. 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없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였냐 하면은 법정 대리인 부모죠.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고 하는 영업, 특정한 영업.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서 장사하면 또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일이 다 동의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특정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영업의 상대방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이거는 미성년자한테 전혀 피해가는 행위가 아니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고 뭐 계약을 잘못 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리만 얻는다든지 의무만 면하는 것은 미성년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부모님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자산, 부모님이 딱 10,000원 주면서 이 10,000원은 너의 용돈이다. 그럼 그 10,000원에 한해서는 미성년자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상점에 가서 사먹고 라면 사먹고 하는 거, 그거 원래대로 하면은 다 부모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매매잖아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물건 사는 거. 그런데 우리 미성년자들 다 학생들 부모님 동의 없이 라면 사먹고 뭐 밥 사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부모님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 돈을 준 거예요. 그 돈 갖고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용돈을 하는 거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 4번에 법정 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누구면 부모님이죠.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버린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1, 2, 3, 4를 이해를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법정 대리인의 재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엄마 재산을 처분을 한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거 당연히 동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동의 있으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래서 4번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였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인은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비영리 사단이죠.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법인은 다 비영리 사단이 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적인 게 회사잖아요.
회사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우리 사람은 등기하면서 성립하는 거 아니죠?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법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를 해야지 그때부터 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등기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실제 자연인이지만 그 직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법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회사 자체. 법인을 위해서 직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를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은 법인한테 돈 벌어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번 돈은 다 법인 소유로 들어가 있는 거죠. 법인 소유자는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니죠. 법인은. 대표자는 손발에 불과한 거죠. 직원이잖아요. 직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법인의 직원이죠. 대표자일지라도. 그래서 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배상을 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고 배상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 옛날 문제인데 나올 때가 됐죠.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나오면 또 물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전기는 민법상 물건, 전기도 민법상 물건이라고 했죠.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민법의 98조에 규정되어 있죠.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우리가 흔히 아는 유체물,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도 다 우리가 물건으로 봅니다. 민법상. 이 98조가 뭡니까? 우리 그 1장에서 배운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 해석의 방법 중에서 이렇게 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입법 해석이라고 했죠. 입법 해석이 행정이나 사법보다 훨씬 허리가 세다고 했죠.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 전기도 물건이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역시 물건이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죠. 우리 부동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토지, 땅, 하고 그 정착물, 건물이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맞고요. 그냥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 이게 법 조문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이외, 토지와 그 정착물 외에는 다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이죠. 책상, 자동차 다 동산이죠. 물론 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4번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물건이죠, 물건.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은 법정 과실, 이거 맞습니다. 우리 과실은 법정 과실하고 천연 과실이 있었죠. 천연 과실은 밑에 문제 보시면은 물건의 용법에 그 물건의 용법대로 원래 용법대로 사용함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이 이게 틀렸죠. 이게 천연 과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이거 있죠. 우유 젖소도 물건이잖아요. 동물도 일단 민법상 물건이잖아요.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이게 천연 과실이죠. 닭으로부터 난 계란 이거 천연 과실이죠. 근데 법정 과실은 물건이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그 물건이 법정 과실이니까 예를 들면 지상권의 지로 지상권이 땅에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 지상권으로 땅으로부터 받은 지료 이게 금정이잖아요. 땅이 물건이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받은 지료는 법정 과실이죠. 건물로
임대에서 내가 받은 건물 임대료 역시 지금 법정과실이죠. 그 다음에 이자 있죠. 이자. 돈도 물건이죠. 이자도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니까 법정과실이죠. 그런데 특허권의 사용료 이거는 법정과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권의 사용료는 이 권리, 특허라는 권리 때문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사용료는 법정과실이 아니고, 또 조심하실 게 주식 배당금, 역시 주식 배당금도 주식이라는 그 권리에 의해서, 주주라는 권리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정과실로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있죠. 임금도 법정과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의 대가죠. 법정과실이 되려면 물건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도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임금, 그 다음에 주식의 배당금, 이런 거는 법정과실이 아니고, 법정과실인 것은 지상권의 지로, 건물 임대료, 이자, 이 정도가 법정과실이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왔고요. 22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이 틀렸죠.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이죠. 과실은 법정과 천연으로 구분된다 했잖아요. 1번은 반복된 질문이죠.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럼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주물이 배 타는 노조는 배 있죠. 배가 주물이면은 종물은 노조 그러니까 우리 배를 사면은 노조 딸려오는 거죠. 그게 종물을 논하는 시력입니다. 우리 시계와 시계줄, 손목시계 있잖아요. 손목시계와 손목시계줄은 주물과 종물이죠. 그래서 손목시계를 사면은 그 줄도 딸려오는 거죠. 주유소의 주유기 마찬가지죠. 주유소를 사면 주유기도 딸려오는 거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을 취한다. 이건 법 조문이니까 중요한 조문은 아니지만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권리의 원시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나왔었죠.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게, 말 그대로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선의 취득도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 취득하고 비교해야 될 게 우리가 성계 취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계 취득. 성계 취득은 누구로부터 이어받아서 내가 취득하는 거죠. 성계 취득은. 그래서 대표적인 매매잖아. 매매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승계해서 취득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 하죠. 그런데 원시 취득은 누구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의 취득이 대표적인 거죠. 선의 취득은 왜 이제 원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B한테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자전거를. 그럼 이 자전거의 소유자는 A잖아요. A. B는 잠시 빌렸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C라는 사람이 B가 자전거를 판다고 당근마켓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C가 가서 이 자전거를 샀어요. C는 당연히 B가 B 자전거인 줄 알고 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거라고 해서 이거 취소가 된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C는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가 선의라는 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악의는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선의며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 C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A가 소유권자고 B는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이 C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인정해버립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선의 취득이라는 선의 취득.
왜냐면 이 비소유권이 아니니까 일로 승계될 게 없죠. 이게 만약에 비소유권이면은 비소유권이 일로 승계되니까 이걸 매매고 승계취득이 되죠. 근데 원시취득은 이 소유권자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B라는 이제 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넘겨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승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소유자인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인 행사를 하면은 믿고 사는 거잖아요, 믿고. 그런데 나중에 그 소유자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거래가 막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가 또 D한테 또 팔았습니다. D는 E한테 또 팔았어요. 이런 경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B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다 무효돼 해버리면은 E에서 다시 D로 넘어가야 되고 D에서 다시 C로 계속 다시 그걸로 다 들어가야 회복돼야 되죠. 막 손해배상 막 해줘야 되고 서로 간에 복잡하죠. 거래 안전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A를 희생하게 되는 거죠. A는 억울하긴 하지만 물론 A는 B한테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하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A를 희생했으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선의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당연히 원시취득이죠. 아무것도 주인도 없는 거, 무주물, 주인 없는 거, 주인이 없대서 무주물이잖아요. 그 무주물을 내가 먼저 딱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무주물 선점도.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건물을 내가 그냥 누군가 살고 있는 건물을 내가 샀다. 그럼 매매잖아. 그러면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원시취득은 처음 내가 딱 건물 지어서 그 내 소유권 딱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소유권의 취득은 다 원시취득이고 상속에 의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이런 걸 우리가 승계취득입니다. 앞에 누군가 권리자가 있었죠. 피상속인이 있었겠죠.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은 거니까 승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승계 중에서도 이제 이 상속 이런 걸 이제 포괄승계라고 하는데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하여튼 상속도 이전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도 상속도 이전적 승계지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이거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거 근데 최근에 안 나왔지만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 효력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우리 장기 매매 무효입니다. 도박장에서 우리 돈 빌리잖아요. 도박장에서 우리 도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죠. 우리나라는 도박이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도박 자금 빌리면 그거 무효라서 안 갚아도 됩니다. 물론 안 갚으면 이제 그 뭡니까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의 조폭들이 와서 막 강제로 뺏어가겠지만 하여튼 법률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뭐 대표적인 게 인신매매, 장기매매, 뭐 도박자금 이런 거 다 무효입니다. 법률상은.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정신병자라든지 또는 을라면 한 5세, 4세, 5세, 4세가 한 법률, 5세, 4세도 우리 아까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태아가 상속받았으니까 걔가 태어나서 한 4, 5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 하나 들고 있죠. 상속받았으니까. 근데 그 애한테 가갖고 야 건물 그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고 샀다. 그건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우리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사무능력자 아예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정신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법률 을라라든지 이거 되게 어려야 되죠. 그런 애들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무효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해설해 보시면은 당사자의 궁박이라든지 경솔이라든지 경업,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야 됩니다. 현저하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나와갖고 우리 시골에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데 가갖고 그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땅 거래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무경험입니다. 근데 달콤하게 소개하고 이 땅이 이거 앞으로 개발 안 되니까 이거 아마 계속 값 떨어집니다. 해갖고 10억짜리를 1억에 샀잖아요. 1억에 팔아버렸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법을 좀 알면은 흐흐흐 웃으면 되죠. 왜? 무혐의다, 무효. 10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 거래한다. 경험도 없었다. 그 부동산한테 내가 깜빡 속아서 팔은 거다. 그러면 무효죠. 그냥 당사자의 공박에는 정신적 공박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착오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착오로,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내가 착오로 계약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주 대박 나버렸네. 그런 거죠. 내가 저 논 저거 사면 안 되는 논이고 저 논인 줄 알고 밭인데 논인 줄 알고 잘못 샀다. 이거 엄청 착오죠.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대박이 나버렸네. 그럼 굳이 내가 취소할 필요 없잖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취소 안 해도 됩니다. 취소 안 해도 되죠. 그럼 통정허위포시, 상대방과 짜고 한 계약들 이런 거 많이 있죠. 통정허위포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채권자가 내 집에 경매를 들어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 집 등기 너의 명의로 넘기자. 우리 매매한 걸로 하자. 넘겨놓고 안 그러면 집 내는데 경매 들어서 날아간다. 이런 경우만 허다하죠. 그런 게 통정 짜고서 매매한 것처럼 건물 넘겨버리는 거죠. 그 통정허위포시 그거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것도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는 겁니다. 36번에 이는 그 사례형 문제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 했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비회사 갑이 을과 경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을이 이제 고객이겠네요. 경비회사가 갑이니까 을이 고객이겠죠. 을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안서를 거부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의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님을 을이 알았다면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 이거 우리 기억나야 됩니다. 비진위 의사표시. 비진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내가 내 진심이 아닌 비진위, 진심이 아닌 걸 내가 이야기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유효하다 그죠. 계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설명된 그거잖아요. 사직서 낼 의향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렇지만 내가 이제 미안한 마음에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거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것이 비진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죠. 그럴 경우 무효죠.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님을 을이 알았다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이건 사례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법조문 그대로 그냥 이 갑 을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번에 갑의 의사표시가 을의 사기로 인한 것이면은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무효입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필요 없는 걸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박 났네, 이거. 이게 사기당해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뉴스가 나와요. 이 땅이 10배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10배로 올랐답니다. 그거 취소하면 안 되죠. 그럼 무효라면 더 큰일 나죠.
그래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사기라든지 강박, 협박이죠. 강박. 뭐 조폭들이 와갖고 야 이 땅 사 이래갖고 막 샀습니다. 마지못해 샀어요. 강박 때문에. 그런데 사고 나니까 대박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소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냥.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은 각각 의리 서로 통정한 짜고 친 의사표시 무효죠. 이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효죠. 방금 했잖아요. 무효죠. 그래서 이 정도 이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진지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나 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무효, 사기나 강박 취소할 수 있는 거고,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무효죠.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37번에 건물의 소유자 갑이 경비업자 을과 경비계약을 체결했다. 소유자가 갑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경비업자가 을이네요. 경비계약을 체결했다. 민법상 계약이 허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각각 을의 계약은 무효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각각 을이 통정허위 표시 짜고 한 거 무효라고 했죠. 이거 사례 문제도 아니잖아요. 법조문 그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3번 경비계약의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경우에 갑에게 중도한 과실이 있었다면 갑은 그 계약을 우리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는 있다 했죠.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착오가 나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거면 취소 못 해버립니다. 그게 상식적인 게 맞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착오를 잘못한 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중대한 과실로. 그래서 3번 해설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착오가 그 표의자의 자기가 중대한 과실로 그 착오에 빠진 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리네요. 4번은 갑이 을이 사기에 의해서 경비계약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문제나 우리 2022년도 문제는 똑같은 문제잖아요. 약간 그냥 조금만 지금만 더 길게 했을 뿐이지 그 원칙적인 내용은 완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이 사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법 조문들을 알아야 되죠. 각각 을은 경비계약 체결에 관해 대리권을 수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건인가? 이것도 뭐 사례도 아닌데 사례 그냥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그러니까 을이 대리인이죠. 을이 대리인입니다. 갑이 본인이겠죠. 을이 대리인이죠. 갑은 본인이죠. 본인. 이런 경우에 언제 가면 이제 을이 대리니까 을이 대리권을 갖고 있겠죠. 그 대리권이 언제 소멸하냐 그죠? 어떤 사유로 소멸하냐? 갑이 사망했답니다. 갑의 본인의 대리인이었는데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 소멸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대리인 자기가 사망했대요. 당연히 대리권 소멸이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해 버렸답니다. 대리인이 파산했을 경우에 이 갑 본인의 입장에서 봐요. 내가 이 똘똘하다고 변호사도 대리인이잖아요. 똘똘하다고 얘 대리인 시켜놨더만은 얘가 파산나버리면 불안하죠. 이런 게 대리인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파산돼 버리면은 대리권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승nhân 후견이 개시됐답니다. 이 갑 본인이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대리인한테 을한테 대리를 시킨 거잖아요.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승nhân 후견이 개시됐다. 승nhân 후견 개시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침해 걸린 거죠. 침해. 우리 피승nhân 후견인이 대표적인 게 침해잖아요. 근데 침해 걸렸다. 그럼 더욱더 대리인이 필요하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필요한 상황. 평소에도 내가 좀 어리버리하고 대리인 세워놨는데 내가 치매까지 걸려버렸네? 그럼 대리인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데 대리권 소멸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갑에 대한 본인에 대한 승nhân 후견이 개시됐으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필요한 거죠. 근데 반대로 을이 승nhân 후견이 개시됐답니다. 대리인이 치매 걸릴 때요. 아니 내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대리권 줘놨든지 얘가 치매에 걸려버렸네? 그럼 대리권 소멸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대리권 소멸 사유 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역시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대리인이 승nhân 후견 치매 걸리면은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대리권 소멸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3개가 정답이 되겠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짝령 문제네요. 옳은 것은 대리에 관한 문제 어렵게 놓으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작년은 쉽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이거 워낙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거 설명드렸을 겁니다. 대리에서 우리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한정치상적의 은하표현이죠. 피승nhân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승근자 3명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승근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승근자. 아버지가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내 아들이 고등학교 미승근자입니다. 행위 능력자 아니죠. 미승근자는 행위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내보다 더 똑똑해. 그럼 그 아들한테 대리권 주고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인 승인일 필요 없습니다. 미승년자일지라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워낙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 조문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되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기출문제 요거는 옳다는 걸 분명히 알아줬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른다라도. 물론 다른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 복대리, 대리인이 또 자기도 바빠서 또 대리인을 두는 거죠. 이 복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지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 본인을 위한 일을 네가 좀 해. 그게 복대리잖아요. 복대리. 본인이 있고 또 대리인이 있고 밑에 또 대리인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복대리인이잖아요. 이 복대리인은 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면 그냥 대리인이죠. 그런데 복대리라는 것은 이 본인을 대리하는 거지 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것도 시험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그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고급 시험에서도 법조문 나오면 다 이 조문들 나옵니다. 대리와 관련돼서 법조문, 옛날에 사법 시험에도 대리 관련 조문은 다 이 조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지금 법학 개론 문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학 개론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보존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리 이 집을 대신 관리하라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막 물이 홍수가 났다. 그럼 빨리 그 배수구 뚫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다 보존행위.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보존하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대리 계약을 할 때 절대 손대지 마시오 이런 대리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보존 행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물건이 파괴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가 맞죠. 4번에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리인 아니죠. 부모님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 부모님이잖아요. 그 본인과 미성년자인데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디 장기간 내가 어디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럼 내 대신 우리 애를 대리해 줄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인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대리인 선임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대리권 주고 내가 없는 동안 이 우리 A에 무슨 법률 문제 생기면 옆집 아저씨가 좀 대신 해주세요. 대리권 수여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민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통 상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 법 그 용어가 약간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죠. 처음 보니까. 근데 그 원리 취지를 알면은 이렇게 다 풀리는 겁니다. 취지를 알면은.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면 힘들죠. 우리 추인이라는 게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러면은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미성년자가 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내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난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나 취소 안 할게요. 이거 그대로 계약합시다라고 인정하는 걸 이전에 했던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는 걸 우리가 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인.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인정할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내가 취소 안 하고 그 계약 인정할게. 그걸 우리가 추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정 추인은 뭐냐 하면 그 추인은 이제 알겠는데 법정 추인은 아예 어떠한 행위를 해버리면은 추인이 되는 것으로 법에서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아예 실제 내가 추인을 안 했지만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법정 추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죠, 지금. 그런데 추인도 안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가 언제 또 내가 괜히 미성년자하고 계약해갖고 그다음 미성년자니까 좀 싸게 좀 샀다고 칩시다. 괜히 싸게 살라고 미성년자하고 계약해갖고 얘가 지금 취소권을 가지고 있네.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으니까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죠.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취소권이 날아올지. 우리 취소권은 형성권이랬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해지권 다 형성권이라고 일방적으로 섭취 딱 해버리면 그냥 취소되어 버린 거죠. 내가 잠깐만 할 그런 틈도 없다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자가 전부나 일부 이행 잔금 주세요. 전화하고 아저씨 잔금 주세요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추인한 거로 인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추인한 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취소를 못한다는 거죠. 법이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부나 일부 잔금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정 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행의 청구. 내가 계약, 아저씨가 지금 잔금을 역시 잔금도 마찬가지죠. 잔금을 안 주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빨리 잔금 지급해주세요. 청구, 잔금 청구가 이러면은 법정 추인이죠. 이게 잔금 청구가 맞겠고, 이게 전부나 일부 이행은 뭐 10박스, 예를 들어 뭐 사과 상자를 10박스를 샀다. 일단 먼저 5박스만 보냈다. 그럼 나머지 일부도 빨리 주라. 이런 게겠죠. 전부나 일부 이행이니까. 그 다음 경계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그냥 바꿉시다. 이게 경계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미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추인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준답니다. 취소하려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취소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데 담보를 제공해준다는 거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미. 그것도 법정 추인이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그 미성년자가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대요, 또. 그런 자기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역시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로 추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추인이 되지만
이는 사유는 말로 추인하겠다고 말 안 했지만 이러한 행동이 보이면은 이거는 추인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게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추인 사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계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거면은 법정 추인, 담보의 재고, 전부나 일부 이행 맞죠? 철회권 행사 말은 안 되죠. 없기도 하고 철회권을 행사한다는 건 취소를 하겠다는 거지 뭐.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2022년도에 나왔는데 우리 기본 이론할 때 조건과 기한을 안 하고 넘어갔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기회가 안 나네요. 조건은 제가 이거 이론에서 우리 민법은 빈출 지문 위주로 강의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출이 다 걸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50분이 넘어갔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1시간 넘어가더라도 중간에 한번 잘랐다가 내일 또 듣고 그러면 되겠죠. 이 조건은 장래의 성취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랍니다. 불확실한 거를. 기한은 장래의 성취가 확실한 걸 우리 기한이라고 하죠. 그럼 조건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만약에 당신이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 조건이죠. 그럼 시험에 합격해야지 차를 정려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런 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 기한은 확실하게 성취가 확실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올 12월 30일 날 내가 내 차를 너에게 주겠다. 그럼 12월 30일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고 그날은 반드시 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죠. 이게 기한입니다. 기한. 근데 이 기한도 두 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언제 날짜가 딱 정확한 거 12월 30일이 되면은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불확정기한은 내가 죽으면 이 차는 너에게 주고 너가 가져가라 이거는 내가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죠. 조건은 될지 안 될지 성취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어야 조건인데 내가 죽고 안 죽고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죽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에요 기한. 그 대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제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맞죠. 해제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은 이제 바뀌었네요. 해제 조건을 걸어버리면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있는, 일단 잠깐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이니까 그 조건이 딱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정지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이 있으면은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이 소멸한답니다. 소멸한다. 근데 우리 그러면은 정지 조건이 있으면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개념, 플러스 개념이죠.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으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플러스 개념이고 해제 조건이 마이너스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수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에 해제 조건이 마이너스라겠죠.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됐답니다. 성취됐으니까 좋은 거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그 효력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더하면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한다. 맞죠? 그래서 정지가 플러스 개념, 해제가 마이너스 개념만 알아도 이 문제가 풀리죠. 해제 조건이 마이너스 개념, 조건 성취 플러스 결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효력이
소멸한다가 맞겠죠. 생긴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정지 조건에 있는 법률행위는 플러스잖아요. 정지 조건이 플러스 개념이라 했잖아요. 조건이 성취했답니다. 좋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죠. 플러스니까. 이렇게 풀리죠.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답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개념이잖아요.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좋은 거죠. 무효가 나쁜 거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좋은 거잖아요. 조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조건이 없다니까 플러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 개념,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오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도 풉니다. 법대생들도. 그럼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 시기 있는 법률행위, 시작하는 기한이 있는 거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틀리죠. 그러면 종기, 시기 말고 끝날 종자,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게 종기입니다. 종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가 맞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죠. 시작하는 거니까. 종기는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좀, 기한의 이익은 내가 이자부 계약을 했을 때 이자를 주는 거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4번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입니다. 내가 이자부 돈을 빌렸잖아요. 내가 빌린 사람 채무자잖아. 채무자. 그러면은 내가 언제 갚을지, 내가 1년 기한을 빌렸으면 1년 동안 내가 그 기한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중간에 내가 갚아버릴까 하면 갚아버려도 되죠. 그 대신 그 기한 동안의 이자는 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한을 컨트롤하는 거는 결국 채무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이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문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무상임치의 경우 임치는 임치인데 무상임치입니다. 무상. 아까 우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무상입니다. 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이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무상인 경우에는 이거 일반적 원칙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할 수는 있대.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니까. 그럼 상대방이 그 기한 동안에 받을 이자가 있었으면 그 이자를 주고 미리 갚아버리면 되겠죠. 1년 매월 이자 주기로 하고 1년을 기한으로 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 채무자가 6개월 만에 갚을 때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내 1년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는데 니 6개월 만에 갚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6개월분 이자까지 주면서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3번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거 맞고요. 이거 맞는 보이죠. 담보 원래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기한 이익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잘 생각하면 상식적이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기한 이익에 대한 상실에 관한 특약, 우리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388조인데 이거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우리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시키지 못하는 거지만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판례가 388조를 임의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행규정이라면 효력이 없죠. 근데 이거 임의 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가 맞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소멸시효,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우리 소멸시효가 이게 보면 이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도 채권 아니고 소유권 아니, 지상권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 중에서도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물건이 소유권, 점유권, 뭐 지상권, 담보물권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 물건은 소유권이고, 그럼 채권은 채권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입니다. 20년.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죠. 그러면 이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 채권은 10년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안 걸리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안 걸립니다. 예외적으로 누군가가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땅인데 불구하고 내 소유권자인데 나는 그냥 그 땅 훅 쳐박아 놨어요. 근데 누군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자기도 20년 동안 아주 평온공연하게 그 살고 있으면은 그 땅이 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유취득을 해버리거든요. 시효로 인해서. 그걸 점유취득시효로 하거든요. 20년. 그런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은 10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채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도 이외의 재산권이니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협박을 해갖고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해버렸죠. 3번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처음 기산일 20년이면 그 최초 20년 그 시작할 때 그 기산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소멸시효는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축이나 경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 20년이면 나가서 소멸시효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걸 연장시켜버리면 큰일 이익을 침해하죠. 소멸시효를 받을 이익자한테. 그래서 역시 안 된다. 그 다음 물권법은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빨리 좀 하겠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격철하여 설정할 수 있는 담보물권.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 그렇죠. 설정할 수 없는이죠, 없는. 우리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설정한 담보물건이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죠. 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질권은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요. 질권은 뭡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 질권은 대표적인 얘가 전당포래죠, 전당포. 전당포에 우리 시계 맡긴 게 이게 질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전당포에 우리 부동산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건물 짊어지고 못 가죠. 그러니까 질권은 아예 부동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 설정해서 없는 담보물건, 이거 2023년 문제죠. 상식적이죠. 질권 안 됩니다. 질권은 항상 정당포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민법상 물권 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작년 문제네요. 이것도 흔히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나왔네요.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우리 채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자기들끼리 어떤 채권 종류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물권은 안 됩니다. 물권은. 우리 물권은 딱 법에서 정해놨죠.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까 방금 담보물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당권. 이런 거 딱 법에서 딱 규정해 놓은 것만 물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은 법에서 정해준다 해서 물권 법정주의죠. 그럼 2번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상식이죠. 우리 동사는 인도했을 때 내 손에 딱 들어와야지 그게 내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 부동산은 아무리 계약서 쓰고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 내가 딱 소유권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상식인데 부동산은 등기죠. 그런데 동사는 인도죠, 인도. 4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이거 틀렸네요. 없다죠. 이게 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그 부동산 물건은 대표적인 어떤 상속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경매 이런 거거든요. 경매도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낙찰받으면 내가 그 부동산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나 경매나 상속으로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는 등기 없어도 됩니다. 그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상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또는 경매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원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내가 처분을 하려면은, 팔라고 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취득하되 등기가 없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민법상 합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소유의 형태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죠. 총유 이렇게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좀 어려울 것이거든요. 좀 이해를, 공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지분 A, B 둘이 그냥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공동 소유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토지를 A, B 두 명 우리 공동 명의로 하죠. 지분 딱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딱 이까지는 A 땅, 이까지는 B 땅. 근데 그 전체가 한 필지니까 그 둘이 공동 명의로 해갖고 등기해버리죠. 그런 게 순수한 공유죠. 공유. 그다음에 합유는 우리 조합 형태로 동업하는 거죠. 동업. 친구들끼리 몇 명 모여서 우리 조합 만들어서 동업하는, 일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 동업에서 동업을 일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합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총유는 우리 교회 재산이죠. 교회의 재산은 우리 그 신도들 모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나 신도들 모두의 총유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갖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좀 상식선에서도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는 조합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합류는 조합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이건 틀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합류물은 보존행위, 아까 우리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다. 보존행위는 그게 집이 무너질 때 빨리 보존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이 대표적인 보존행위잖아요. 그래서 합류물의 보존행위는 이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합류물의 보존행위는 합류자 각자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없다
하면 큰일 나죠. 그럼 집 무너지는데 있다고 해야 되죠. 합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우리 공유는 자기 지분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이 그 B라는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지분을 해하고 공유했는데 나는 이제 이거 딱 내 지분만큼 딴 사람한테 팔 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는 지분을 각자 가능한데 이 합류는 우리 동업하자고 모였어요. A는 뭐 A라는 사람은 무슨 기계를 가지고 B라는 사람은 무슨 기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딱 해갖고 지분을 가지고 만드는데 내가 내 지분이 있다고 내가 팔아버렸다. 그럼 그 회사는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류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전원의 동의 없이 합류물에 대한 지분은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맞습니다. 공유하고 다른 거죠. 총류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죠. 우리 교회에서 그 신도들이 자기 지분 없죠. 그냥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지분 같은 건 없죠. 합류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류물의 분할 청구, 합류가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제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해산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분할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회사가 종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공동 사업이 돌아가야 되니까 합류물 분할 청구를 못 합니다. 공유는 분할 청구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 지분이 있고 그 지분에 만약에 그 경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 지분만큼 내 분할해 주라 가능합니다. 공유는. 총류도 역시 분할 청구 못 하겠죠. 이건 조금 좀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공유가 순수하게 두 사람이 그 지분을 가지고 갖고 있는 게 공유고, 합류는 우리 공동체, 동업자적 성격인 회사를 생각하면 되고, 합류는 우리 교회재산 생각하면 됩니다. 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 이게 두 번 나왔네. 합류자는 합류물의 분할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분할 청구해버리면 그 회사가 문 닫잖아요. 공유자는 특약이 있어야 공유물이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특약 필요 없죠. 특약 필요 없죠. 분할 청구할 수,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류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총류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총류는 분할 자체가 분할 청구도 못하고 분할이 안 되죠. 이건 총류물, 교회재산. 그래서 합류물을 분할할 때는 총류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왜? 총류물은 교회재산은 분할 못하잖아요. 4번은 총류물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쫓아 각 사원이, 그렇죠. 이 총류물은 누구나 그 소속 사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교회 성감 된다 했잖아요. 민법상 너무 쉽게 나왔죠. 용익 물건인 것은 질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건이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용익 물건이죠. 이 정도만 나와주면 정말 수월 같은데요. 민법도 맞출 건데 맞죠?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건은 용익권, 담보 기능도 있고 용익 사용할 수 있는 용익이 사용하는 거죠. 모두 있는 것은 이거 전세권이죠. 유치권은 담보만 하는 거죠. 내가 유치하고 있는 거. 세탁소 주인이 내 옷을 세탁하고 나서 그 세탁비 줄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유치권이잖아요. 라디오 수리점 아저씨가 라디오를 수리해주고 내가 수리비를 낼 때까지 갖고 있는 유치죠. 그거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세탁소 주인이 내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보만 하고 있는 담보 개념만 있는 거죠. 저당권, 집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내가 사용하고 있죠. 내가 전세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세에 들어가 살긴 사는, 원칙적으로 용익이가 맞죠.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올 때 전세금 돌려주셔야 했는데 막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
전세권의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에 의해서 경매로 날려버린다 거. 저당권이 그 규정이잖아요. 저당권하고 똑같고, 저당권은 들어가 살지는 않고 저당권 설정,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만 딱 해놓고 돈 안 갚으면은 그 저당권 설정에 기해서 경매 들어가 버리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나갈 때 전세금 안 돌려주면은 그 전세권 등기에 의해서 내가 경매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담보 권능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전세권이. 민법상 담보물건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진짜 2021년도 문제지만 정말 쉽게 나오죠. 이런 것만 나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보물건,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다 담보물건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민법상 점유를 요건하는 담보물건이 아닌 것만을 모두 장려 문제네요. 점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점유라는 게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건이 아닌 것. 유치권,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담보물건 맞죠? 동산질권, 또 점유가 맞죠? 잠깐만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건이, 그렇죠. 담보물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겠죠. 아닌 것. 저당권.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설정하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담보권. 저당권은 우리가 은행에서 설정하는 게 대표적인 저당권인데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죠. 점유 안 하죠. 아파트 들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유치권 당연히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세탁소 주인. 동산지권 전당포 주인 갖고 있죠. 시계. 내 시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행이 정답이네요.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에도 성립하고 부동산에 성립하면 질권은 뭡니까? 동산에만 성립하죠. 물론 권리에도 성립하지만 동산은 동산질권이잖아. 동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하다 했죠. 유치권은. 이번이 정답이네. 지역권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만 가능하죠. 전세권도 부동산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 이거 유치권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다 성립하는 물건이다.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동산을 점유 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을 매각 대금으로부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뭡니까? 전당포죠. 전당포. 전당포하면 질권이었죠. 그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채권법하고 친족산수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